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5G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양대 대들보 기업인 삼성과 화웨이의 경쟁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달아보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이와 같은 취지,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들을 보더라도 삼성 1위에서 4위로 추락, 한국이 쏜 5G 1년 만에 중국에 뒤집혔다, 5G 시장을 직접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중국에게 시장을 뺏긴 삼성,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한국이 화웨이를 필두로 한 중국의 5G 굴기에 굴복을 한 것일까요? 해당 기사들에서 그 근거로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5G 통신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4분기에 삼성은 세계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31.6%를 기록하면서 화웨이를 제쳤었죠.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웨이는 30% 점유율을 가져가서 2위를 기록했었어요. 그 뒤를 에릭슨, 노키아가 이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도 삼성은 여전히 점유율 1위를 가져갔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시킨 국가가 대한민국이었고,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한창 무역전쟁을 치르던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가 있었고, 그 반사 이익을 분명 삼성이 쟁취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단기적으로 삼성이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고 1위를 달성한 것이죠. 그 이후 2분기에 화웨이에게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어줬고, 작년 4분기에는 10.4%까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웨이가 35%로 1위를 기록했고, 전통의 강호 에릭슨이 24%로 2위, 노키아가 2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5G 가입자 수를 보면 한국은 500만 명을 갓 돌파했다고 알려져 있죠. 중국은 지난달 말까지만 가입자 수 5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증가폭이 가팔라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인구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작년 2분기 이후로 중국에 5G 스마트폰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화웨이 장비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점유율 규모가 역전된 것이, 마치 이것을 삼성이 5G에서 화웨이의 완전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화웨이가 기술력으로 앞서 나간다, 이렇게 평을 하기에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요한 쟁점은 유럽 시장인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프랑스, 영국 등이 자국의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일부 채택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독일과 스페인 등의 다른 국가들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유럽 5G 장비 시장을 화웨이가 장악할 것으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화웨이가 유럽 시장 공략에 큰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한 이슈도 당연 크겠지만, 그것보다도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결정했었던 유럽 국가들의 반중 심리가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유럽에서 이번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불투명성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적으로 가고 있는 유럽이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언론사인 뉴욕타임즈는 독일과 영국 정부가 많은 필수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을 우려해서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올 겨울에 대대적으로 화웨이산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발표했었던 영국 역시 3월에 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었는데요. 집권 보수당 의원들조차 중국산 장비 도입을 반대해서 당분간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화웨이 측이 영국 정부를 설득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지만 낙관적인 결과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진실이 억압된 나라, 중국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나라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클래스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었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중국이 바이러스의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인류를 위하는 길이라고 중국의 불투명성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에서 반중 심리가 거세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유럽 각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번 사태만 없었다면 화웨이가 5G 장비 시장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였습니다. 막대한 중국 시장, 내수 수요를 뒷받침한 채 사실상 유럽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었으니 말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그 주요 골자였던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여기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근거는 화웨이 장비를 통한 기술 유출, 기밀 유출 우려, 즉 백도어 이슈였죠. 이와 같은 연유로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유로존에 수차례 압력을 넣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말을 듣지 않았죠. 중국 시진핑이 펼치는 경제정책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무역전쟁 이슈로 최근 2년간 유로존의 경제 침체 역시 만만히 볼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의 선택은 값싼 중국 장비 화웨이였죠. 실제로 3.5GHz 영역에서의 화웨이의 기술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화웨이가 유럽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할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럽에 직접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밝히면서 이 쐐기를 가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 내에서 중국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로 반중국 심리가 거세진다면 화웨이의 유럽 입성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막상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전격 철회하기라도 해도 중국의 보복이 두려운 입장일 테고요. 결국 키는 미국의 스탠스입니다. 이전처럼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는 경고성 워딩에만 그칠지, 아니면 재선을 앞둔 트럼프가 보다 공격적인 수사를 지시할지, 해결책 제시가 있을지 그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G 서비스에는 이 3.5GHz와 28GHz 대역의 주파수가 활용되는데요. 이 3.5GHz 대역은 상대적으로 전파가 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의 도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전 국망 구축에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LTE망과 인접한 주파수 영역대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죠. 화웨이가 분명 3.5GHz 대역의 통신장비 기술력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도 맞아요. 그러나 5G의 핵심에는 분명 28GHz 대역에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5G가 이 3.5GHz의 주파수와 NSA, 비단독 모드로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쪽짜리라는 평을 듣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NSA 방식은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기존에 깔려있는 LTE망을 운영해서 5G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무선 통신 구간에서는 5G 무선 기지국이 사용되지만 유선으로 데이터 전송을 할 경우에는 LTE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 구간에서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유선 구간에서 데이터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한계가 있는 방식인 거죠. 결국 높은 핵 협상을 하국으로 내몰다 볼턴은 이 만남에 대해 도쿄의 예측은 한국의 예측과 180도 달랐고 짧게 말해 나와 매우 비슷했다고 평했다. 볼턴이 트럼프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아베 일본이란 이군을 만나게 된 것이다.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해 내가 더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나는 이 회담에 대해 더 낙심하고 부정적이 됐다. 지난 6월 말 큰 파문을 일으킨 회고록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년에 걸친 북미 핵협상을 위와 같이 건조하고 음한 문장과 함께 해석하고 있다. 볼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미국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기울여온 여러 노력을 싸잡아 비난한 뒤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는 표현으로 냉소했다. 대북 초강 경론자인 네오콘 볼턴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처음 마주한 것은 임용 22일째인 2018년 4월 12일이었다. 이
회담에서 볼턴은 정 실장에게 그달 27일로 예정된 판문점 회담에서 한국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피할 것을 요구했다. 북이 남을 끌어당겨 한국과 미일 사이의 이간질을 시도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요구할 비핵화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무렵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월 1일 1차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이제 막 직접 확인한 상태였다. 그전까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뿐이었다. 정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한 바로 그날 볼턴을 찾아온 또 한 명의 손님이 있었다. 대화가 시작됐으니 그에 따른 준비가 이루어져야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칩사이자 12월 28일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시도했던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었다. 볼턴이 표현을 빌리자면 야치는 가능한 한 빨리 자신들의 전망을 얘기하고 싶어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수락으로 발생한 외교적 시련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분위기에서 끝났을 것으로 짐작되는 정의용 볼턴 회담과 달리 볼턴 야시 회담에선 향후 북미 핵협상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놀라운 과학작용이 발생했다. 야치는 볼턴에게 핵을 갖겠다는 북한의 결심은 확정된 것이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일본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0년대 중반 육자 회담 때 시도했던 행동 대행동이 해법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행동 대행동 원칙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하기 전에 경제적 이득을 허용해 정작 중요한 비핵화를 영원히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야치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바로 해체하기 시작해 2년 이상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볼턴은 자신이 주도했던 2004에서 2005년의 리비아 비핵화의 사례를 언급하며 6에서 9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화답했다. 볼턴은 이 만남에 대해 도쿄의 예측은 한국의 예측과 180도 달랐고 짧게 말해 나와 매우 비슷했다고 평했다. 볼턴은 야치가 답변 대신 묘한 미소를 남겼다고 적고 있다. 볼턴이 트럼프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아베 일본이란 부분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일주일 뒤엔 아베가 직접 나섰다. 아베는 4월 17에서 18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 마루라고 해서 북한과 합의를 맺으려면 정말 실성 있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뿐 아니라 모든 생물학, 화학 무기도 없애야 하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최대치의 요구를 쏟아낸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4.27 판문점 선언엔 미국의 요구대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포함됐다. 볼턴과 야치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5월 4일이었다. 이제 미국이 나설 차례였다. 같은 날 이루어진 정의용 볼턴 회담을 전하는 백악관 발표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5월 22일 방미 준비를 시작한다는 실무적 내용이 담겨있을 뿐이다. 하지만 같은 날 이루어진 볼턴, 야치 회담 결과를 전하는 발표문에는 두 인사가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생물학, 화학 무기, 나아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해체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담겨있다.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듬해 228 하노이의 비극의 직접 작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 비핵화 정의 문서의 내용이 이날 미일 사이에 합의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5월 4일을 북미 핵협상의 비극적 운명이 사실상 결정된 운명의 날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볼턴 야치의 합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그로부터 9일 뒤인 5월 13일이었다. 볼턴은 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단순히 핵무기만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탄도미사일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고 화학, 생물학 무기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란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그것들을 해체해서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과 화학, 생물학 무기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공격적인 빅딜식